미네소타 출신의 어린 소년이 새로 내린 눈 속에서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를 확인했을 때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8년 후 그의 아버지는 이웃집 계집 밑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그의 피를 차갑게 만듭니다. 미네소타 북부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단풍 마을은 긴밀한 공동체와 혹독한 겨울로 유명했습니다. 겨우 10,000명의 주민이 사는 이곳은 모두가 서로의 사정을 알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축하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은 항상 안전과 낮은 범죄율을 자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밖에서 놀았고 이웃들은 문을 잠그지 않았으며 공동체는 확대 가족처럼 기능했습니다. 그것은 8년 전 강지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까지였습니다. 추운 토요일 아침, 눈송이가 느릿느릿 공중을 떠다니는 가운데 강민주는 식탁에 앉아 경찰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그들의 집에서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고서, 증인 진술서, 그리고 결국 아무 곳으로도 이어지지 않은 잠재적 단서들. 그의 눈은 가끔 앞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으로 향했고 그의 생각은 필연적으로 그 운명적인 날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내 이서연은 집안을 돌아다녔고 그녀의 청소 소리는 그의 생각에 리듬감 있는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집안일이라는 단순한 행위는 그녀에게 정상적인 감각, 손과 마음을 차지할 무언가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은 여전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서연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서류 더미를 뒤적였습니다. 김 형사님이 지난달에 새로운 제보를 몇 건 받았다고 하셨어요. 실질적인 건 없지만 그는 문장을 끝맺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이런 희망의 조각들로 아무리 작더라도 살아갔습니다. 지우는 5살이었습니다. 밝은 빨간 머리를 가진 소년으로 그들의 집을 웃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겨울 아침 그는 새로 내린 눈 속에서 밖에서 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이전에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허락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지역 아이들에게 익숙한 영역인 작은 숲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20분 후에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갔을 때 지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후 이어진 수색은 단풍마을이 경험한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동원되었습니다. 수색대가 숲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잠수부들이 반마일 떨어진 얼어붙은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주민을 면담했습니다. 날이 주로 바뀌고 주가 달로 바뀌었고 결국 적극적인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서연은 결코 찾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민준을 생각에서 깨웠습니다. 그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스웨터를 펴며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길 건너편 이웃인 박현수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40대 후반의 키 큰 남자로 조기에 백발이 되었고 항상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단풍마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강도 사건으로 아내와 아들을 잃은 이후 그는 점점 더 은둔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현수가 한 발에서 다른 발로 무게를 옮기며 말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어젯밤 눈보라가 당신 울타리 일부를 또 무너뜨렸어요. 제 쪽으로 넘어졌더라고요. 민준은 즉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수 씨. 그 오래된 울타리가 몇 년 동안 문제를 일으켰어요. 제가 가서 당신 집에서 치워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용접기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제 것이 고장났고 새 것을 살 시간이 없었거든요. 현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수리했어요. 그냥 알려드리러 왔어요. 민주는 놀랐고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문제 없어요. 현수가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도구가 있었고 어차피 집 뒤쪽에서 뭔가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 아침 일찍 소음을 들었어요. 뒤쪽에서 뭔가 짓고 계시는 줄 알았죠. 현수는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울타리가 새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래된 울타리예요. 민준이 안심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나려고 돌아섰습니다. 민준이 문을 닫을 때 그는 뒷마당에서 들어오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뺨은 추위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현수 씨였어요. 그녀가 목에서 스카프를 풀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울타리가 또 무너졌어요. 그가 직접 고쳐주셨어요. 서연이 문 옆 고리에 스카프를 걸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현수 씨와 함께 모인 지 꽤 됐네요. 울타리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저녁 식사에 초대해야겠어요. 민준이 망설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서연. 우리는 아직 지후에 대한 새로운 단서들에 대해 경찰의 보고서를 검토해야 해요. 손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저녁 식사 때 그것에 집중하고 싶어요. 서연의 표정은 슬픔과 부드러운 질책이 섞여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준, 우리는 이 8년 동안 너무 고립되고 외로워졌어요.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초대한 게 언제였죠? 몇 년 전이에요. 민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점차 사회적 관계에서 물러났고 지우를 찾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을 소비했습니다. 현수 씨도요.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10년 전 강도 사건으로 아내와 아들이 죽은 후 그가 얼마나 사적이 되었는지 보세요. 수년 동안 혼자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는 외로운 사람일 거예요. 그녀가 잠시 멈추고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함께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상실의 경험을 겪었잖아요. 어쩌면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민준은 그녀의 말을 고려하며 시선을 테이블 위에 서류 더미로 돌렸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옳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둘 다 정상으로 향하는 이 작은 발걸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가서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습니다. 서연의 미소는 그 양보에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을 본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민주는 재킷 지퍼를 올리고 상쾌한 겨울 공기 속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부츠 아래에서 눈이 바삭거렸습니다. 그는 현수의 집을 향해 길을 건넜습니다. 그것은 이웃의 대부분과 비슷한 소박한 2층 집이었지만 다소 관리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곳곳에 벗겨져 있었고 최근 몇 년 동안 눈이 치워지지 않고 쌓여 있었습니다. 그가 현수의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단호하게 노크하고 기다렸습니다. 1분 후 응답이 없자 그는 다시 이번에는 더 크게 노크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떠나려고 할 때 집 뒤쪽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망치질하는 것 같은 둔한 쿵쿵거리는 소리. 민주는 집 모퉁이를 돌아 뒷마당에 더 깊은 눈 속으로 부츠가 가라앉았습니다. 현수 씨, 그가 외쳤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온 민준입니다. 소리는 그를 마당 끝에 작은 나무 구조물, 민준이 기억하는 한 그곳에 있었던 오래된 계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현수는 그 안에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의 현수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조심스럽게 작은 구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 씨, 현수가 약간 숨이 차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노크 소리를 못 들었어요. 괜찮아요. 민준이 현수가 얼마나 빨리 똑바로 서서 계집 앞에 자리 잡았는지 눈치채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저 오래된 계집을 유지하고 계시다니 놀랍네요. 개를 키우신 지 몇 년 됐죠? 철거하는 것 도와드릴까요? 현수의 대답은 약간 더듬거리며 나왔습니다. 저 렉스를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좋은 개였죠? 보관하고 싶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이들에 대한 다른 추억에 매달렸습니다. 현수가 근처에 부분적으로 지어진 더 큰 구조물을 가리켰습니다. 사실 새 개를 키울까 생각 중이에요. 몇 주 동안 저것을 작업하고 있었고 오늘 아침에 완성하고 싶었어요. 민준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요? 아직도 이런 날씨에 일하고 계시다니 대단하네요, 현수 씨. 저도 젊었을 때 개를 사육했어요. 직업보다는 취미였지만요. 어떤 품종을 생각하고 계세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현수가 이제 대화가 바뀐 것에 더 편안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강아지나 중형견일 거예요. 서연과 저는 사실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오늘 아침에 그 새 계집을 완성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그 후에 함께 개를 찾으러 갈 수 있어요. 이 지역에 아는 사육사가 있거든요. 현수는 잠시 이것을 고려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몇 시간 안에 이것을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저녁 식사는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민주는 현수가 때때로 오래된 계집을 뒤돌아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웃의 행동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지만 민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항상 사적인 사람이었고 특히 그의 비극 이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예상치 못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그의 불편함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일 마치시게 두겠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사육사에게 갈 준비가 되시면 오시고 6시쯤 저녁 식사 때 뵙겠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계집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민준이 길을 건너 돌아가면서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호작용에 명백히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현수는 약간 어색했지만 완벽하게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은둔적인 이웃이 수년간의 고독 후에 갑자기 새 애완동물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비정상적인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눈 속에서 그 모든 목공 작업을 하는 이상함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현관문에 도착하자 민주는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사람들은 슬픔을 다르게 처리했고 현수가 마침내 자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들어가 현관에서 부추의 눈을 털어냈습니다. 서연은 거실에서 한 주 동안 쌓인 흩어진 쿠션과 잡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승낙하셨어요. 민준이 문 옆 고리에 재킷을 걸며 발표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오실 거예요? 6시쯤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새 계집을 짓고 개를 키울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사육사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잡했어요. 서연이 정리를 멈추고 진심으로 놀라며 쳐다봤습니다. 이 모든 세월 후에 개를요. 그녀가 생각에 잠겨 미소 지었습니다. 봐요. 그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치유를 향한 좋은 첫걸음이에요. 민주는 그가 경찰 문서를 떠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그는 그 오래된 계집을 일종의 추모로 오랫동안 보관해왔거든요. 서연이 청소를 재개하며 부엌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요. 그나저나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한 식료품이 필요해요. 모든 게 떨어지고 있고 특별한 것을 만들고 싶어요. 민주는 그 앞에 서류 더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오전에 새로운 단서들을 검토하고 다가오는 주가 다시 그의 시간을 소비하기 전에 그의 생각을 정리하기를 바랐습니다.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이 문서들을 검토하고 싶어요. 괜찮으면 대신 식료품 쇼핑 도와주실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을 위해 집을 제대로 청소하고 싶고, 알다시피 이런 날씨에는 운전을 잘 못해요. 걷거나 버스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추워요. 민주는 아내의 희망찬 표정을 보고 익숙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요즘 너무 적은 것을 요청했고, 이웃과 다시 연결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그녀였습니다. 정상을 향한 작지만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좋아요. 그가 양보했습니다. 현수 씨가 사육사에 갈 준비가 되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식료품 쇼핑을 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준비되면 그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서연의 감사한 미소는 그의 오전 계획에 희생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빨리 쇼핑 목록을 작성하며 식료품 저장실과 냉장고를 확인하면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민주는 차를 시동하기 전에 현관문에서 진입로까지 길을 사부로 파며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엔진을 한동안 공회전시켜두고 그의 숨결은 차가운 공기에서 작은 구름으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가 진입로에서 나가려고 할 때 그는 현수가 길을 건너 그를 향해 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민준 씨, 현수가 차 창문에 다가오며 불렀습니다. 민준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집은 벌써 다 하셨어요? 현수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친구들을 만날 약속이 있다는 걸 방금 기억했어요. 사육사 여행은 취소해야겠지만 저녁 식사에는 여전히 가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민준이 은둔적인 현수가 사교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식료품 쇼핑을 하러 가는 중이에요. 6시에 뵙겠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이상한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웃이었던 모든 년 동안 그는 현수가 친구나 사교 모임을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정확히 가깝지 않았습니다. 두 가족 모두 그들의 사적인 슬픔으로 후퇴했습니다. 민주는 슈퍼마켓으로 운전했고 그의 마음은 지후에 대한 생각과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한 정신적 메모 사이를 오갔습니다. 식료품점은 토요일치고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늦게 더 많은 눈이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에 저지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며 그녀가 좋아하지만 적는 것을 잊어버린 몇 가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가 식료품을 차에 실을 때 무거운 회색 구름이 머리 위에 모여들고 있었고
예측된 강설이 늦게보다는 빨리 도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준이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나올 때 익숙한 차가 주요 도로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는 현수의 파란 세단을 알아보고 다시 쳐다봤습니다. 차 창문이 충분히 깨끗해서 민주는 현수가 혼자 있고 그들의 이웃이 있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귀가 경로는 한동안 같은 도로를 따라갔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멀리서 현수를 쫓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현수의 차는 민준이 앞서 언급했던 지역계 사육사인 노스우즈 캐널스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지나가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수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는 사육사에 혼자 있었습니다. 잠시 민준은 역시 들어가는 것을 고려했지만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그는 현수의 거짓말을 문제 삼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압박 없이 혼자 개를 선택하는 것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이 집으로 계속하면서 그 불일치는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민준이 그의 도움과 전문 지식을 제공했을 때 그것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항상 이상하고 사적이었고 그의 비극 이후로 더욱 그랬습니다. 민준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가벼운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빨리 식료품을 하역했고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부엌에서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돌아오셨네요. 그녀가 그의 손에서 가방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통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돌아오는 길에 케넬에서 현수 씨를 봤어요. 케넬에요? 당신과 취소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랬어요. 민준이 카운터에 남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방금 노스우즈 캐널스에 혼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서연이 식료품을 풀다가 멈췄습니다. 그건 이상하네요. 하지만 정말 우리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냥 먼저 혼자 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민준이 동의했지만 뭔가가 여전히 그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식료품을 보관하는 동안 민준은 부엌 창문 밖을 내다보았고 현수의 차가 길 건너편 그의 진입로로 들어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현수가 나와서 트렁크를 열자 독일 shepherd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금속계 케이지가 드러났습니다. 이 거리에서 그리고 현수의 등이 그를 향하고 있어서 민준은 개를 명확하게 볼 수 없었지만 특징적인 색깔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벌써 돌아오셨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독일 shepherd인 것 같아요. 서연이 창가에서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빠르네요. 그 개와 정말 연결되었나 봐요. 첫눈에 사랑이 일어나나 봐요. 민준이 서연의 이전 감정을 되풀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해요. 저는 사육사였어요. 이런 거래는 보통 서류 작업과 모든 것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요.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들은 현수가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케이지를 옮기려고 애쓰는 것을 지켜보았고 개가 움직임으로 작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하시네요. 민준이 관찰했습니다. 가서 도와드려야겠어요. 서연이 대응하기 전에 민준은 이미 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길을 건너 접근하면서 현수에게 외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현수의 머리가 갑자기 올라갔고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가 빠르게 말했고 그의 어조는 상황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가 덧붙이며 민준을 명백히 해산시켰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응에 당황한 민준이 망설였습니다. 좋아요, 확실하시다면.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미 케이지로 주위를 돌리고 눈 덮인 마당을 통해 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갔고 뱃속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현수의 행동에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웃을 의심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남자는 모든 년 동안 조용했지만 거리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집에 들어갔을 때 서연은 그에게 의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도움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설명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 식사 준비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을 취약하게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민준이 동의했지만 현수의 이상한 행동에는 단순한 자존심 이상의 것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눈이 계속 밖에 내리면서 시간이 천천히 지나갔고 단풍마을을 새로운 하얀 층으로 뒤덮었습니다. 민준은 그의 경찰 문서 더미로 돌아가 마침내 그것들을 검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발전이 많지 않았고 처음부터 지우 수색을 특징지었던 구체적인 단서에 좌절스러운 부족만이 있었습니다. 한 보고서는 남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마을에서의 가능한 목격을 언급했지만 설명은 모호했고 후속 조사는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이름으로 몬테나의 학교에 등록된 지후의 설명과 일치하는 아이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확인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신원, 확인의 경우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는 관자 놀이를 문지르며 항상 이 검토 세션을 동반하는 것 같은 두통과 싸웠습니다. 8년간의 거짓 희망과 막다른 골목은 대가를 치렀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지우는 여전히 그들이 그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서연의 요리는 집을 따뜻하고 매력적인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야채를 곁들인 냄비구이, 신선한 저녁 롤, 그리고 후식으로 애플파이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평소 식사보다 더 정교했고 이 작은 사교 행사가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그가 정말 나타날 것 같아요? 민준이 테이블을 차리는 것을 도우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각 접시 옆에 냅킨을 배치했습니다. 왜 안 올까요? 모르겠어요. 오늘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마지막 순간의 계획 변경, 걔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가 반응한 방식. 민준이 말을 끊으며 그의 막연한 우려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오랫동안 혼자 있었던 후에 사교에 대해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서연이 추론했습니다. 그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도록 해요. 정확히 6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수는 와인병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고 그의 코트는 눈으로 먼지를 뒤집어 쓴 상태였습니다. 레드가 괜찮기를 바래요. 그가 민준에게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민준이 그를 들여보내려고 옆으로 비키며 대답했습니다. 추위에서 들어오세요. 서연이 현수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의 코트를 받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회의 초기 어색함은 서연이 음료를 제공하고 그들이 식탁의 자리를 잡으면서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대화는 처음에는 가벼웠습니다. 지역 뉴스, 날씨, 감정적 투자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무해한 주제들. 그들이 먹기 시작했을 때 민주는 현수의 새 애완동물에 대한 주제를 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일 셰퍼드를 얻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적응하고 있나요? 현수의 포크가 입으로 가는 중간에 멈췄고 민주는 그의 자세에서 미묘한 긴장을 알아챘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새 환경에 적응 중이에요. 사육사 여행이 빨랐네요. 민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돌아오는 운전에서 당신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봤어요. 친구들을 만난다고 언급하신 직후였죠. 현수의 눈이 긴장되게 깜빡였습니다. 죄송해요. 제 일정이 예측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제 친구가 마지막 순간에 취소했고 개를 키우는 것에 너무 흥분해서 그냥 케넬에 갔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빨리 처리했다니 놀랍네요. 제가 사육할 때 서류 작업만으로도 보통 시간이 걸렸거든요. 현수가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주문했어요. 그냥 픽업하러 갔을 뿐이에요. 설명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민주는 그날 아침에 기억한 것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강아지나 중형견을 원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수의 태도,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하는 방식, 잔을 향해 손을 뻗을 때 그의 손의 희미한 떨림에 대해 뭔가가 단순한 사회적 어색함보다 더 깊은 불편함을 암시했습니다. 서연은 커지는 긴장을 감지하고 부드럽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현수 씨, 민준이 10년 전에 아내와 아들을 잃으셨다고 언급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가족을 잃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요. 현수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혼자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모든 년 동안 우리는 그런 종류의 고통에 대해 뭔가를 알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후가 사라진 후에 그녀는 생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현수가 갑자기 눈에 띄게 동요했고 그의 시선은 눈이 지금 심하게 내리고 있는 창문에 고정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재개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눈이 더 심하게 내리고 있고 개가 적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케이지에 밖에 두고 왔는데 안으로 데려오는 것을 잊었어요. 민주는 심화되는 강설을 바라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네, 맞아요. 바람도 거세지고 있네요. 안으로 데려오는 것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현수가 빠르게 거의 공황 상태로 제안에 반응하며 말했습니다. 걔는 독일 셰퍼드고 낯선 사람에게 놀랄 수 있어요. 저조차도 아직 익숙해지고 있어요. 제가 처리하고 끝나면 돌아올게요. 서연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이죠. 개가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우리는 바로 길 건너편에 살아요. 관심이 필요하면 서둘러 돌아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현수가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으로 향했고 서두르느라 그의 코트를 거치대에 걸어둔 채로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민준과 서연은 테이블로 돌아갔고 갑작스러운 출발은 저녁에 어색한 소강 상태를 남겼습니다. 이상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어깨를 으쓱하며 와인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애완동물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해할 만해요. 그런 것 같아요. 민준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계속하면서 서연이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제가 없다면 상상해봐요. 그리고 당신이 혼자 일하러 가고 집을 돌봐야 한다면 현수는 10년 동안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해 왔어요. 그는 세계를 그렇게 많이 돌보는 책임감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현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구운 파이는 카운터에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식당은 가끔 은제품이 부딪히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해졌습니다. 돌아오지 못해도 괜찮아요. 서연이 결국 말했습니다. 걔가 새 것이라서 정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지만 현수의 코트가 여전히 문 옆에 걸려 있는 것을 알아챘을 때 멈췄습니다. 오, 코트를 잊어버리셨어요. 밖은 엄청 추운데요.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 현수의 코트와 자신의 코트를 짚고 눈 내리는 밤으로 나가기 전에 접시를 계속 치웠습니다. 민준의 부츠 아래에서 눈이 바삭거렸습니다. 그가 길을 건너갈 때 추운 공기가 그의 노출된 얼굴을 물어뜯었습니다. 눈송이가 그 주위를 소용돌이치며 가로등에 비춰져 지구로 떨어지는 작은 별들처럼 빛났습니다. 현수의 집은 어두웠고 민준이 뒤쪽 부엌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희미한 불빛만 보였습니다. 그는 현관문에 다가가 단호하게 노크했고 현수의 코트를 팔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거의 1분을 기다린 후 응답이 없자 그는 다시 이번에는 더 크게 노크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인상을 찌푸리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현수가 그들의 집을 떠난 지 30분 이상이 지났습니다. 확실히 심지어 어렵다고 해도 개를 안으로 데려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서 있을 때 뒷마당에서 뚜렷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는 아직도 이 날씨에 밖에 있었습니다. 주저함을 제치고 우려가 민준을 집 옆으로 돌아가게 했고 가면서 외쳤습니다. 현수 씨, 민준이에요. 괜찮으세요? 코트를 가져왔어요. 뒷마당은 부엌 창문에서 쏟아지는 불빛으로 부분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준은 독일 셰퍼드를 알아볼 수 있었고 현수가 계획이라고 표시한 것처럼 집안이 아니라 여전히 밖에 있었습니다. 개는 작은 케이지 안팎으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목걸이에 부착된 체인이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현수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의 흔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특별히 개를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 그들의 저녁 식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것은 악화되는 날씨에 여전히 체인으로 밖에 묶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민준은 현수가 건설하고 있던 더 큰 계집이 그날 아침 몇 시간 안에 완성하겠다는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완성 상태임을 알아챘습니다. 점점 수수께끼가 되어가는 날에 또 다른 불일치였습니다. 현수 씨, 민준이 이번에는 더 크게 다시 불렀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엌 창문을 통해 들여다봤지만 안에서 움직임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현수의 차는 여전히 진입로에 있었고 이 날씨에 이 시간에 그가 코트 없이 특히 도보로 어디든 갔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꺼내 현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울린 후 전화는 음성 사서함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의 뱃속에 커지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화를 치우면서 독일 셰퍼드가 갑자기 더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민준은 개가 자신의 존재에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더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그는 동물이 작은 계집을 향해 주의를 집중하고 있으며 짖는 것과 낑낑거리는 것을 번갈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민준은 계집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이동했습니다.
새로운 위치에서 그는 이전에 알아채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조물의 바닥에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 패널과 그 위에 자물쇠가 열린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패널에 박힌 손잡이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금속 반짝임도 있었습니다. 사육 시절의 동물에 대한 경험을 활용하여 민주는 독일 shepherd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낮고 진정시키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개는 공격적이기보다는 더 괴로워 보였고, 민준이 목걸이에서 체인을 풀고 계집에서 몇 피트 떨어진 기둥에 다시 부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오도록 허용했습니다. 개가 안전한 거리에 고정되자 민주는 무릎을 꿇고 작은 구조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처음에 단순한 계집 바닥으로 생각했던 것은 실제로 정교한 함정문이었습니다. 금속 손잡이와 걸쇠는 그가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본 오래된 전쟁 벙커를 연상시켰습니다. 겨울 공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차가운 느낌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왜 현수는 계집 아래에 벙커를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하루 종일 그렇게 비밀스럽고 회피적이었을까요? 민주는 일어나서 뒤로 물러섰고 그의 마음은 질주했습니다. 그는 서연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더듬거리며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그가 그녀가 대답했을 때 긴장으로 꽉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 씨 뒷마당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계집 아래에 벙커나 지하실 같은 것이 있어요. 벙커요? 서연의 놀라움이 분명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계집 바닥에 함정문이 있고 오래된 전쟁 벙커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의 손잡이와 걸쇠가 있어요. 걔는 아직 밖에 체인으로 묶여 있고 현수 씨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는 전화도 받지 않고 차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서연이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걱정되네요. 그곳 아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그가 넘어지거나 어떻게든 갇혔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민준이 인정했습니다. 문이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아요. 즉, 누군가가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왜 그가 벙커 입구 위에 계집을 지었을까요? 말이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서연이 경고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경찰에 전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신 전화 배터리가 아까 부족했어요. 제가 전화할게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냥 복지 확인이라고 말해주세요. 현수 씨가 아래에서 공영에 처해 있을까봐 걱정돼요. 그에게 연락할 수 없고 집은 잠겨 있지만 차는 여기 있어요. 거기 내려가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서연이 주장했습니다. 집으로 오고 우리는 함께 경찰을 기다릴 거예요. 약속해요. 민준이 동의했습니다. 바로 돌아갈게요. 그는 전화를 끊고 함정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부분은 서연의 조언을 따르고 당국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른 부분, 8년 동안 답을 찾아온 부분은 계집 아래의 미스터리에 끌렸습니다. 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벙커에서 소음이 났습니다. 누군가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금속 소리. 민주는 얼어붙었고 그의 시선은 닫혀있는 함정문에 고정되었습니다. 소리가 더 크고 명확해졌고 금속 가로대 위에 발걸음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긁는 소리와 함께 나무 패널이 움직였고 자물쇠가 옆으로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현수가 개구부에서 나타났고 좁은 공간 밖으로 어색하게 기어 나왔습니다. 그가 똑바로 서서 민준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순수한 충격을 등록했고 빠르게 더 어두운 무언가가 뒤따랐습니다.
두려움, 분노, 희미한 빛에서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준 씨, 현수가 조심스럽게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긴장에 저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민준이 코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집에 이것을 두고 가셨어요. 돌아오지 않으셨을 때 가져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가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문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걱정이 되었고, 그 다음 개가 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직도 추위 속에 밖에 있더라고요. 현수가 민준의 뻗은 손에서 느리고 신중한 움직임으로 코트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에 대해서요. 아직 저에게 정말 익숙해지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안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민준은 자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열린 함정문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래에 뭐가 있나요, 현수 씨? 현수의 자세가 굳어졌고 그의 표정은 경계했습니다. 당신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민준이 강조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문에도 나오지 않으셔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당신 차는 여기 있지만 당신은 없었어요. 현수는 이것에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독일 셰퍼드를 쳐다봤습니다. 제 개를 움직이셨네요. 불안해하고 벙커문을 향해 계속 짖었어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진정시키기 위해 옮겼어요. 현수의 턱이 눈에 띄게 긴장했습니다. 민준은 직설적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하루 종일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나요, 현수 씨? 개를 안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여기 밖에 있어요. 오늘 아침 그 더 큰 개집을 완성하겠다고 하셨지만 거의 시작도 안 됐어요. 혼자 사육사에 갔으면서 친구들을 만난다고 주장하셨어요. 민준이 멈추고 현수의 점점 더 동요되는 표정을 연구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잠시 동안 바람소리와 독일 셰퍼드의 가끔 낑낑거리는 소리만으로 침묵이 깨졌습니다. 그런 다음 경고 없이 현수가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민준은 현수가 그에게 충돌하기 전에 거의 반응할 시간이 없었고 그의 재킷을 잡고 예상치 못한 힘으로 그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들은 눈 속에서 몸싸움했습니다. 현수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의 혼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기 일이나 신경 쓰셨어야 했어요. 현수가 으르렁거리며 민준의 복부에 견고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 타격은 민준에게서 바람을 빼앗았지만 수년간의 육체 노동이 그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현수의 다음 휘두르기를 막고 그 남자를 밀어냈습니다. 뭘 숨기고 있는 거죠, 현수 씨? 민준이 요구했고 이제 조심스럽게 원을 그리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시 돌진했고 이번에는 그들이 충돌할 때 민준의 배에 무릎을 박았습니다. 민준은 몸을 굽혔고 헐떡거렸고 현수는 그 기회를 이용해 그를 열린 함정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거기 들어가요. 현수가 명령했고 그의 목소리는 그의 행동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섬뜩하게 침착했습니다. 기어들어가서 내려가요. 민준이 복부의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똑바로 섰습니다. 거기 내려가게 만들 수 없어요. 현수의 얼굴에 오싹한 미소가 퍼졌고 그는 뒤쪽에 손을 뻗어 권총을 꺼냈습니다. 스스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당신의 시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선택하세요. 무기를 본 것이 민준에게 두려움의 충격을 보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이 여기로 오고 있어요, 현수 씨. 제가 당신을 찾을 수 없었을 때 서연이 전화했어요. 그 총을 쏘면 모든 이웃이 들을 거예요.
좌절이 현수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총을 민준에게 겨눈 채 유지했습니다. 발사하는 대신 그는 앞으로 나아가 무기로 민준의 얼굴을 가로질러 쳐서 그를 뒤로 비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의 눈 위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현수는 계속 그를 계집 쪽으로 밀어 좁은 계급으로 기어들어가도록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타격과 방향감각 상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방역했고 현수의 손목을 잡고 총이 그의 소나귀에서 떨어질 때까지 비틀었습니다. 필사적인 움직임으로 민준은 무기를 찾고 계집의 나무 바닥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며 아래 벙커의 어둠 속으로 보내졌습니다. 분노한 현수가 다시 돌진했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옆으로 피했고 현수의 추진력을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여 그를 계집의 측면에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의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렸습니다. 현수의 머리가 소리에 갑자기 올라갔고 그의 표정에서 분노가 공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 2대의 경찰 순찰차가 집 앞에 멈췄고 그들의 라이트가 눈 덮인 마당을 번갈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비췄습니다. 경찰관들이 빠르게 나타났고 손을 권총집에 얹고 투쟁 현장에 접근했습니다. 경찰이다. 손을 볼 수 있게 들어 한 경찰관이 외쳤습니다. 두 남자 모두 손을 들었지만 현수는 마지못해 그렇게 했고 그의 얼굴은 좌절과 패배의 가면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들을 분리했고 한 명은 민준의 피 흘리는 얼굴을 확인하고 다른 한 명은 현수를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죠? 첫 번째 경찰관이 요구했습니다. 민준이 대답하기 전에 서연이 나타났고 그들의 집에서 경찰차를 따라왔습니다. 민준, 괜찮아요? 그녀가 그를 향해 서둘러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눈 위의 상처가 여전히 자유롭게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민준은 경찰관들에게 일어난 일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현수가 하루 종일 이상하게 행동했고 계집 아래에서 벙커를 발견했고 대면했을 때 현수가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가 총을 꺼내 저를 위협했어요.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그를 무장 해제시켰지만 무기는 벙커 아래로 떨어졌어요. 경찰관들은 현수를 바라봤고 그는 침묵을 유지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인가요? 한 경찰관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남자를 폭행하고 총기로 위협했나요?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데려가야겠습니다. 경찰관이 그의 파트너가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우는 동안 현수의 권리를 낭독하며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미란다 경고를 계속하는 동안 또 다른 경찰차가 도착했고 구급차가 뒤따랐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민준의 부상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렀고 추가 경찰관들이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열린 함정문에 접근하여 아래 어둠 속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여기 일종의 지하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아래를 들여다보며 보고했습니다. 금속 계단이 내려가는 것이 보여요. 누군가가 대답하기 전에 벙커 안에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금속 계단을 오르는 언미타카블 소리. 모두가 얼어붙었고 경찰관들은 즉시 무기를 꺼내 계구부에 겨눴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민준을 뒤로 끌어당겼고 서연은 헐떡이며 남편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오르는 소리가 더 커졌고 매 초마다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인물이 어둠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자르지 않은
빨간 머리 덩어리를 가진 약 13세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마르고 창백했고 명백히 겁에 질렸으며 경찰관의 손전등의 갑작스러운 밝기에 그의 넓은 눈이 깜빡이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에는 현수의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긴장했고 소년에게 무기를 떨어뜨리라고 외쳤지만 그는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것 같았고 총을 그를 둘러싼 낯선 사람들의 군중에게 거칠게 겨눴습니다. 아빠. 소년이 그의 시선이 현수를 찾으면서 두려움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당신을 잡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우리 집을 지킬 거예요. 그의 손이 무기를 잡고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요. 경찰관들은 당혹스러운 시선을 교환했고 그들의 위치를 유지했지만 분명히 치명적인 무기를 든 명백히 겁에 질린 아이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불확실했습니다. 아들아, 총을 내려놔. 한 경찰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나이가 그것을 다루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 소년의 손가락이 방가소의 근처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전쟁 중이에요. 당신들은 적이에요. 아빠와 우리 집을 가져가려고 하나요? 민주는 소년을 쳐다봤고 그의 부상과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무감각이 그의 몸을 통해 퍼졌습니다. 아이의 특징, 얼굴 모양, 머리 색깔, 턱 세트에 대해 섬뜩하게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후, 그 이름이 민준의 입술에서 숨을 헐떡이며 빠져나왔습니다. 소년의 눈이 그를 향해 깜빡였고 그의 표정에 혼란이 분명했습니다. 민준은 응급구조사의 그를 붙잡으려는 시도를 무시하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후, 무슨 뜻이니? 우리는 전쟁 중이 아니야. 그리고 현수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가 힘겹게 삼켰고 거의 감히 희망하지 못했습니다. 네 엄마와 나는 네 부모야. 소년의 혼란이 깊어졌고 그의 손은 이제 더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우리를 죽이고 싶어요. 당신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전쟁에서 죽었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그녀는 군대에게 총에 맞았다고요. 서연이 이제 앞으로 나아갔고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전화를 꺼내 소년에게 화면을 보여주었고 8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녀의 배경화면은 5살 지우가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납치되었어. 그녀가 감정으로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년 동안 너를 찾고 있었어. 우리는 너를 너무 그리워했어, 지후야. 소녀는 전화를 쳐다봤고 그의 결심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현수를 쳐다봤고 조용히 안내나 설명을 애원했지만 현수는 그의 시선을 만나기를 거부했고 단호하게 땅을 쳐다봤습니다. 소년의 주의가 산만해진 것을 이용하여 경찰관 중 한 명이 부드럽게 접근하여 조심스럽게 그의 저항하지 않는 손에서 총을 가져가 빠르게 고정하고 무장 해제했습니다. 지후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전화에 있는 사진을 계속 쳐다봤고 혼란과 인식의 첫 번째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쟁 중이 아니에요. 그가 작고 불확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얘야. 서연이 그를 안심시켰고 그녀의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전쟁은 없어. 현수는 그는 이 모든 년 동안 네 아버지인 척했어.
내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에서나 너를 찾고 있었을 때. 서연이 더 가까이 다가갔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우의 손을 만졌습니다. 소녀는 처음에는 움찔했지만 물러나지 않았고 접촉을 허용했습니다. 마치 어떤 깊이 묻힌 기억이 그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와 지우를 충격 담요로 감싸고 구급차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이 가까이 따라갔고 다시는 아들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심장은 충격, 기쁨, 그리고 불신의 혼합으로 뛰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과 당신 아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하지만 먼저 부상을 치료받으세요. 민준이 무감각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시선은 오랫동안 잃어버린 아들이 검사받고 있는 구급차에 고정되었습니다. 8년간의 수색, 희망에 반한 희망 끝에 지우는 줄곧 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다음 몇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그의 눈 위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고 그의 멍든 갈비뼈를 검사하여 골절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는 여전히 기적적인 사건 전환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뒤쪽에서 지우는 담요에 쌓여 앉아 의료진과 경찰관 모두의 기본적인 질문에 답했습니다. 소년의 혼란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전체 세계관이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이 접근했을 때 지우는 경계와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아들 옆에 앉아 그를 만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원한다면 위안을 제공할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민준이 부드럽게 물었고 그를 압도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지우가 어깨를 으쓱했고 그의 눈은 민준과 근처의 경찰관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빠, 제 말은 현수가 제게 말한 것과 다르네요. 경찰관 중 한 명, 자신을 이 형사로 소개한 친절한 얼굴의 여성이 메모장을 들고 지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후, 이것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지만 현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땠는지 조금 말해줄 수 있니? 그가 너를 다치게 한 적 있니? 지후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냥 저를 정말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신체 훈련, 그리고 최근에는 총 사용법이요. 그가 멈췄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는 제가 더 이상 그곳에 없을 때를 위해 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밖에서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벙커 깊숙이 숨으라고 했어요. 지금이 몇 년인지 알아, 지후? 이 형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년이 주저했습니다. 아빠, 현수가 아래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전시에는 시간이 다르게 작동한다고요. 2007년이에요. 형사가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015년이야. 너는 8년 동안 실종되었어. 벙커 전에 어디에 살았는지 기억하니? 지우의 이마가 집중하며 주름졌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벙커에 있었어요. 현수는 전쟁 때문에 밖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그가 평화로운, 비록 눈이 내리는 이웃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없죠. 그렇죠? 아니야. 민준이 부드럽게 확인했습니다. 전쟁은 없어. 절대 없었어. 현수가 구금되어 있는 경찰차에서 그들은 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구급차에 접근했습니다. 벙커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보고했습니다. 보급품, 음식, 물, 의료 장비로 완전히 비축되어 있습니다. 발전기, 공기 요과 시스템, 심지어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개의 무음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래에서 장기 체류를 준비한 것 같네요. 그녀가 지우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현수가 너를 벙커를 떠나게 한 적이 있니? 지우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절대요.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때때로 보급품을 구하러 나갔고 전쟁에서 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말했어요. 내가 충분히 나이가 들면 그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민준의 마음은 그 의미에 휘청거렸습니다. 현수는 지우를 8년 동안 감금했고 그를 순응하게 하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 가상의 전쟁에 대한 정교한 거짓말을 구축했습니다. 개요. 민준이 이 사건 연쇄를 시작한 것을 기억하며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는 벙커 입구를 지키기 위해 독일 셰퍼드를 샀고 함정문을 더 잘 숨기기 위해 더 큰 계집을 짓고 있었죠. 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이론이에요. 지우가 나이가 들고 더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를 감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걔는 또 다른 보안 계층을 의미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법의학팀이 도착하여 벙커와 현수의 집을 모두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노란색 범죄 현장 테이프로 재산을 막았고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늦은 시간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응급구조사들은 지후를 종합의료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한된 햇빛과 운동으로 지하에서 수년을 사는 것은 평가가 필요한 그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있나요? 서연이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며 물었습니다. 제발, 우리는 방금 그를 찾았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동의했고 곧 그들은 단풍마을 메모리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아들 옆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고 지후에게는 생물학적 연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본질적으로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민준과 서연이 불안하게 기다리는 동안 철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형사가 그들과 합류했고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현수는 많이 말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조합한 것과 지우가 우리에게 말한 것으로부터 그가 사라진 날 당신 아들을 납치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재산에 저 오래된 전쟁 벙커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바로 위에 계집을 지었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확실히 모릅니다. 아마도 그 자신의 가족 비극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은 10년 전 가택 침입으로 죽었어요. 그는 그 이후로 결코 갖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것으로 이어진 정신적 붕괴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가 동의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8년간의 거짓말. 우리 가엾은 아들은 세상이 정말 어떤 것인지조차 몰라요. 심리적 회복은 도전적일 것입니다. 이 형사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어요. 적절한 지원과 치료로 그는 다시 정상적인 삶에 적응할 모든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지우를 검사한 소아과 의사 박 박사가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는 영양실조이고 비타민 D 결핍의 징후를 보입니다. 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의 근육 발달은
그의 나이에 비해 평균 이하이지만 신체적 학대의 징후는 없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먹이를 받았고 비교적 위생적인 환경에서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연이 입을 가렸고 안도의 흐느낌과 싸웠습니다. 민준이 그의 팔을 그녀 주위에 두고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를 만날 수 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가 여전히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그는 당신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즉각적인 인식이나 애정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들은 지우가 병원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고 하얀 시트 사이에서 자꾸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쳐다봤고 그의 표정은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녕, 서연이 침대에서 존중하는 거리에 멈추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가 그녀의 얼굴을 연구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엄마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통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진짜 아빠예요? 지우가 민준을 향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그래, 민준이 감정으로 목이 메어 확인했습니다. 네가 사라진 이후로 우리는 너를 찾고 있었어. 우리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 지우가 이것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수는 제 엄마가 죽었고 밖에 모든 사람이 적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민준이 서연과 시선을 교환했고 얼마나 설명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오래전에 자신의 가족을 잃었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슬프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 그는 너를 데려가고 너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매우 잘못된 일을 했어. 이제 저는 당신들과 살 거예요. 지후가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을 담아 물었습니다. 네, 괜찮다면 서연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하지만 아무것도 너무 빨리 일어날 필요는 없어. 하루하루 할 수 있어. 지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진을 봤을 때 그가 불확실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알아갈 충분한 시간이 있어. 다음 날들에 지후의 발견과 현수의 속임수 이야기가 단풍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지역 기자들이 8년 후에 기적적으로 재회한 가족과의 인터뷰를 열망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대신 지우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가족 앨범을 병원에 가져와 그의 어린 시절 초기의 사진을 보여주고 납치 전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수는 납치, 불법 감금, 폭행, 그리고 여러 무기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체포 후 수사관들은 수년에 걸친 그의 악화되는 정신 상태와 자신의 것을 잃은 후 두 번째 기회 가족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의 집착을 상세히 설명하는 벙커의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지켜보면서 민주는 잃어버린 연에 대한 깊은 슬픔의 혼합과 이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우는 수년간의 고립과 속임수를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함께였습니다. 8년간의 수색